Vie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북한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룹 뉴진스 한이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아이돌 따돌림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하이버를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자, 북한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를 했습니다. 남북 육로 파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신현영 의원님 오늘 폭파 의미가 뭡니까? 저도 동영상 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그 길들을 두 군데가 폭파가 된 것인데 아무래도 얼마 전에 무인기 드론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보낸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남한의 뭔가 정행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경고성으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제 남북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런 국가 안보의 위기가 또다시 한번 오늘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외교 행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한 관계도 좀 어떻게든 회복될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군은 대응 조치로 맞대응 사격을 했고 정부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고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 통해서 뭐 어떤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걸까요? 북한은 이미 그 통일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그렇게 보는 지금 노선을 가시화한 지가 좀 됐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짝사랑식 대북 정책, 이 정원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것이 오버랩되죠. 사실 오늘 그 파괴된 도로들은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그 1억 한 3,290만 달러의 차관을 현물로 제공해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한화로 환산하면은 한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준 것인데 이렇게 결국 파괴되는 결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대북 정책이 과거의 짝사랑식 일변도에서는 확실히 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물론 이제 대북 관계가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던 그 대북 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나온 카톡 대화 내용 공개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무 명태균 씨가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 정말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오늘도 압축해서 좀.
예. 오늘도 상당히 김재원 그 최고가 네. 감옥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기는 했어요. 사실은 폭로이긴 철창한 하죠. 마당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실제로는 오늘 그래도 충격적인 그래도 의미가 있는 카톡의 공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톡인 것이죠. 그 내용의 정황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뭔가 명태균 씨한테 사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가 철이 없어요. 그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명태균 씨를 달래는 듯한 메시지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김재원 씨가 본인을 자극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한다. 라는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오늘. 네네. 명태균 카톡의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김건희의 친오빠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건의 전말에 뭔가 내용들이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좀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대변인님, 이 대통령실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에서 특별히 어떻게 평가하고 말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카톡 대화 자체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 사실 소상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오늘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또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행안위 그 서울시 국감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출석해서 또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공세 받았더니 오 시장은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렇게 약간 코웃음을 쳤고 그러니까 고소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고소장 이미 써놨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 시장의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상당히 그 보수 진영에서의 거물급 이런 정치인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선거 때 컨설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광을 팔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내가 만들었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뭐 오세훈이 네 번이나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 그리고 보궐선거 할 때 단일할 때 내가 판을 짠 거고 나의 역할 덕분에 당선이 됐고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원어부댐으로서의 역할을 해놓고서는 이렇게 마치 본인이 굴욕적으로 명태균을 의지하면서 당선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명태균 씨 말을 믿나 봐요. 우리 그 신 의원님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인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카톡 공개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카톡은 사실이다. 다만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카톡은 사실인데 오세훈 시장의 팩트가 사실이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 선거에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당연히 제가 말한 것처럼 광을 팔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모든 말들이 좀 부풀려지고 허황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정치판에서의 선거에 개입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에서 강혜영 씨도 이제 나오는 만큼 증인 출석하면 여러 가지 또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밝혀야 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연관되는 뭐 김종인, 오세훈, 박완수 수많은 굵직한 정치인들이 사실 명태균 그 씨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의 대응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태균 씨의 입을 사람들이 은근히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사실을 드러내지? 하면서 또 정치권이 들쑥날쑥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변인 요 얘기 듣고 한번 말씀하시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 씨의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아니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십시오.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라는 민주당의 요구. 이제 그 어떤 식으로든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시기가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총론적인 얘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사과하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는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자신 있고 떳떳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본인부터 명태균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뭐 이름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부는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한동훈 대표 이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음습한 구태 정치, 뭐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정치, 그런 정치와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명태균 씨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소명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뭐 대권 가도에 가거나 했을 때 이재명 대표처럼 끊임없이 선거 과정에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몰랐다고 답을 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나 정직하게 소명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뭘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은 그동안에 늘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사과해라라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입당을 하기 전에 혹은 뭐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되기 전에 누구와 교류를 했다고 한들 그것이 그 자체로 사과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교류했던 사람들 한번 쭉 리스팅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다 사과해야 될 일인가 한번 자문자답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네,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나온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에서 내용을 조작하면서 홍준표 시장보다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2%포인트 정도 앞서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선 후보에 있었던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은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에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된 거다라는 개연성을 갖고서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그런 비공개 여론 조사에 당내 경선 지지가 흔들릴 것에 대해서 차마 계산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에서 후보로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매일매일 뭐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 기대했고 어디까지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많은 정치 꿈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공정한 선거 경쟁에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당내든 우리 여러 가지 선거의 그런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정말 소용돌이 친다고 하면은 좋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 매우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런 브로커들이랑 계속해서 뭔가 타협하고 이용당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선거에 이길 수밖에 없나? 라는 회의감을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 내에서의 그런 명확한 이번에 그런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클리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신현영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라고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어제 계십니까? 저희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물론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개진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끊어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업체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수행하게 됐는지 이것에 관해서도 지금 당내에서 자체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론조사가요. 우리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명태균 씨 같은 뭐 좋게 표현해서 여론조사 기술자, 사실은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효시는 사실 어디에 있냐면 2002년 대선에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던 그 광주 경선 직전에 SBS와 문화일보가 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오차범위내서 앞서는 걸로 처음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노사모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그것이 광주 경선의 기폭제가 됐거든요. 또 그의 말에는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단일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 우리 정치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때도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내부에서도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허황된 헛소리를 하는지 온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뻥을 치는데 63빌딩 벽돌공이 63빌딩 내가 세웠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허장성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데 뭐 여러 논란이 있고요. 자, 민주당은 강혜경 씨 국감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제기하고 있는 강혜경 씨. 신현영 의원님, 강혜경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뭡니까? 지금 우리 정치뉴스에서 명태균 씨의 그런 그동안의 선거 개입과 공천에서의 김건희 여사와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 그리고 증언들 실제로 관계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도 되고 압수수색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뭔가 더 진전되거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감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언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강혜연 씨를 민주당은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이고요. 지금 21일 그 법사위에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뭐 선거 브로커든 어떻게든 컨설턴트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법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명백하게 우리 정치가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금은 더 밝혀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혜경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말 당연히 다 믿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 일부의 정황에서는 사실인 것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부풀려진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명태균 씨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강혜영 씨에 대해서 되게 인권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했던 그동안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표현을 하자면은 강혜영 씨에 대해서 뭐 식탁 밑에 강아지 아니냐. 강아지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모욕감 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있는 그대로의 녹취록 그리고 캡처본 여러 가지를 다 폭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 대변인, 근데 여당에서는 이 증인 채택을 또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법사위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 국민의힘의 증인은 1명 채택돼서 이제 99대 1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점점 이렇게 국정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는데 왜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국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강혜경 씨를 불러다가 물어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잣대로 한다면은요, 저는 민주당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그 이화영 청문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변호인과 대화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무죄 재판 로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2심도 있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있었다는 식으로 이화영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권순일 전 대법관 불러다가 물어봐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증인으로 부르자고 해도 그런 건 채택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정말로 국정에 집중한 정책 국감을 하든가 아니면은 모든 정치적인 사안을 다 불러다가 물어볼 거면 공평하게 물어보든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뉴진스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그다음에 아이돌 따돌림 의혹,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에 대한 어떤 뭐 좀 작심한 듯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자, 신 의원님 뭐를 보고자 한 이 참고인 채택이었죠? 사실은 뭐 아이돌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슈화가 돼가지고 사실 본질이 그동안 많이 덮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오냐는 나중에 물어보는. 네. 보니까 또 한이가 나오니까 정치인들이 또 사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감 증인 출석에 있어서 너무 그 현안과 이슈와 그 언론을 의식한 그런 증인에 대한 요청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 이제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자랑하려고 찍었군요. 사진. 연예인을 봤다는 걸 자랑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오늘 한노위에 나와서 한희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본인의 뉴진스가 어도 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인사를 해도 다른 팀에서 받아주지 않고 쟤네들 모른 척해.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높은 분한테 여러 번 인사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객관적인 그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어도의 대표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 문화예술인이잖아요. 이 아이돌도 문화예술인인데 특수 고용직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있느냐, 그런 제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이가 나온 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게 요즘에 하이브와 어도와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 내에서 어도 출신의 뉴진스가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냐. 또 걔는 당사자들이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이가 워낙에 베트남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다문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좀 취약계층으로서의 뭔가 그런 소외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셨군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의 뭐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라고 보고 이 작은 사안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자 하고 출연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님께는 법적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아까 신영 의원 얘기하시다가 조금 약간 걸치고 지나간 내용이기도 한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느냐, 뭐 따돌림이 있었느냐 이런 거 볼 때 그 연예인의 근로자성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제 76조의 2의 정의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76조의 3에 보면은 이제 사업주가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일정한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될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고 그걸 안 하면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의 개념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다르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법마다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 같은 연예인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본인이 어디를 가면 그 자체로 용역이 돼요. 노래를 부르면 상품이 되죠. 춤을 춰도 상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업자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흔히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르는 행태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폭행이나 그런 식으로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훨씬 더 보호 조치가 강해질 수는 있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돌이 과연 그럼 근로자냐?
아니면은 오히려 스스로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감장에서도요. 사실은 아이돌이 그 근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사각지대 법적 제도의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노동고용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네. 자, 어제 국회에선 국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기생집 발언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술 공부를 하시는 우리 전통을 이어가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밤낮이야 쉬지 않고 선생 찾아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거기 가서 가야금하고 창극 하나 했다고 해서 기생 취급을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죄 안 하면은 끝까지 저지들은 싸우겠습니다. 왜냐? 왜 비주하면서 그렇게 품격 없는 언어를 쓸 수 있습니까? 명색이 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자, 이게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왔는데 이걸 뭐 이렇게 연주나 노래를 바친 거 아니야 이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국악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DJ 대통령 시절이나 그다음 김정숙 여사나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영희 국가무형 신영 아니 이분은 신영이고 이제 이영이라는 또 있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은 과연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했을 때와 DJ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양 의원은 과연 그거를 기생들의 노는 판이라고 인식하셨을까요? 라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영 의원님의 대답은? 양문석 의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국감 질의장에서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사견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런 표현에 있어서 분명히 정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생이라는 말 자체 우리 정치사에서 말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키워드 하나가 얼마나 큰 상대방한테는 트라우마와 그리고 모욕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문석 의원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공감하지 못할 발언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셨어요. 페북으로 처음에 사과하셨고 상임위장에서 또 구두로서 사과를 했거든요. 본인의 취지가 이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둬들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빠르게 갈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인들에게 특히 이런 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장에서 구두로 사과했다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 그 전에 이제 페북으로 했을 때는 또 신영희 명창께서 이게 변명이지 무슨 사과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우리 송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양문석 의원의 사과가요. 대단히 때늦고 그리고 미흡해 보이죠. 일단은 그 SNS에 올린 것도 문제 발언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올렸고 그 내용도 사실은 본인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다는 내용이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발언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양문석 의원이 국감장에서 했던 이 망언은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생중계가 되는 그 국회 국감장에서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국악인들을 모욕했으면요. 저는 그분들께 찾아가서 사죄드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그 신영희 명창의 그 발언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1년에 국악인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양문석 의원이 정말 사죄를 할 성의가 있었으면요. 거기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잘 정리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찾아가서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아주 짧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런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양문석 의원 지역구의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아서 모르겠는데 그 지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망언 같은 경우는 부산 금정 보궐선거에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영 의원님은?
아무래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선거에선 매우 중요하죠. 예, 오케이. 표 떨어뜨리는 일, 실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직 선거 시작되려면 또 몇 시간이 남았네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1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꾸준히 27km 막히는데 양지에서 용인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km 막히는데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을 놓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고요. 권 의원은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냐라고 이제 비꼬기도 했어요.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 이런 말도 했고요. 자, 근데 7인회 같은 거는 또 없다고 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얘기했는데 이런 갑론을박. 뭐 혹자는 송영훈 대변인님, 이거 재보선 끝난 다음에 혹시나 결과가 나쁠 때 대비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뭐 그렇게 보진 않으세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도곡동 7인회라고 하는 건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당에서도 명확하게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이다라고 입장이 나왔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 내에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곡동 7인회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뭔가 그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제 만나는 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는 계속 이제 딴 사람도 아니고 그 부인에 대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이제 가장 친윤의 대표적인 의원은 마치 뭐 누가 보기에는 대리전처럼 이렇게 옆에서 계속 반박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의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중요한 어떤 독대를 앞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대표가 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게 됐지만 이런 갈등을 높인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이랄까 이런 게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다 프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독대를 하게 되면 이 독대는 서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독대의 내용과 결과는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해소해 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변화와 쇄신과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글쎄요, 수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선거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심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부분을 체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언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신현영 의원님은 이 상황,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자도 나오고 뭐 이른바 폭로라면 폭로, 명태균 씨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한 의원이 두 사람 모두 되게 필요성이 크다.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되게 갈등적인 요소도 있지만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진짜요? 지금까지 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만나는 거에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죠. 뭐 악수를 하더라도 뭐 스쳐 지나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그런 여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텐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슈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런 여러 폭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산말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한동훈 대표 편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독대가 이렇게 성사된 거는 대통령실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결과물은 안 나올 거다. 둘 사람의 뭐 합의나 이런 거는. 지금 만나는 날짜가 조율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안건도 아직까지 협상에서 지금 도출된 게 없단 말이죠. 분명히 그런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성과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데 이견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기소에 대한 부분 아니면 특검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은 당에서 어떻게 사과는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물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는 요구할 거라 이거죠. 그럼요.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금 지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얘기하고 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사건이 해결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는 구성하기에는 너무 난망하고 이제 그 중요하게 역할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25년 정원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젊은 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과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의 그런 협상으로 인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이미 그런 골든타임은 지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나서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제는 해결하기에 늦은 이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변호사님께는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 갈등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약간 넓어지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만 봤을 때 지금 신현영 의원 말씀은 만나서 이제 요구를 할 거다. 그렇지만 어떤 두 사람의 합의된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민심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힘을 얻을 것이다.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거든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독대의 결과물이 없길 바라겠죠. 약간 희망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대가요.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수용이 됐으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합의점은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서 또 만나고 하는 건데 독대 요청을 해서 지금 수용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텀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았다. 저는 그 시간은 대통령실에서 독대의 예상되는 안건, 의제들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뭐가 주제가 될지는 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주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용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지금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독대를 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답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권 때 아마 제2부속실 설치 정도의 그 도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동남아 순방 성과를 비롯해서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 강조를 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이 멘트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민생과 정책을 챙기는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으로 이런 우리의 정치 그리고 정치가 아닌 그 경제와 자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워낙에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치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대통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밸류를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으로는 애잔하면서 그래 대통령이 노력하시는구나. 그리고 외교 순방에 대한 성과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멘트 중에 보니까 공매도 얘기 있고 세제 개편 얘기, 그죠? 이제 지금 그 금투세 얘기도 있는.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다 그러다 결정은 아직 안 했죠. 금투세. 예,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일임한다라고 하고선 그 이후에 뭐 진행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적은 없는데요. 아마 지금 워낙에 보궐선거 때문에 네. 바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지도부가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빠르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이 보니까 아세안 순방 성과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이게 워낙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를 성과가 있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지금 독대를 통해서 빨리 그 정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아세안 순방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체코 원전도 그렇고요. 사실 해외에 다녀오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외교 면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께 상대적으로 그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재보궐선거 D-1 저녁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여야는 투표 동료와 선거운동에 총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판세에 촉각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한동훈 대표가 오늘 포함해서 6차례 부산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D-1 부산 민심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선거와 관련해서요. 부산 금정이 무슨 텃밭이라더니 안방이라는 이런 용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용어는 우리가 배격하고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죠. 이 선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청장을 뽑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야당에서 계속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이제 윤일현 후보가 거기 금정초등학교부터 나왔고 뭐 구의원 2번 구의회 의장,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까지 하면서 그 지역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많이 검증받고 인정받아온 후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만 열심히 해주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는 부산 금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워낙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승산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에서 보면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산 민심이 정권과 여당의 회초리를 휘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피치를 올려서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는요. 지금 뭐 부산의 국회의원 우리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선거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변수가 되는 게 김영배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 이제 고인 모독 발언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좀 민주당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김영배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명확한 사실관계 모르고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발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본인이 또 문제 인식을 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만큼 크게 확대되거나 뭐 그렇게 결과에 흔들릴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훈 대변인님이 보시기에 그거를 뭐 알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김영배 전
김재윤 전 구청장의 유족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났죠. 그래서 김영배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했던데 그러면 이제 알고 말한 거냐 모르고 말한 거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관계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좀 방어도 해주시던데 저는 김영배 의원이요. 이거 모르고 말했으면 모르고 말한 대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김영배 의원이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 금정이에요. 금정이 고향이고 금정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고향에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 지원 유세를 가면서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 고향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부산 금정이 고향인 국회의원마저 이렇게 부산에 무관심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부산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인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저는 모르고 발언했으면 더 문제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화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워낙에 지금 국감 시기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은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것이 전체 민주당의 뭐 그런 부산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남 영광이라는 지역구가 있고 부산 금정이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남 영광은 이제 지면 민주당이 좀 그런 거고 그 조국 혁신당한테 만약에 진다면 그런 거고 진보당도 지금 뭐 좀 센 편이고요. 근데 부산 금정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면 한동훈 대표도 되게 좀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6번씩이나 가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선거가 있으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뭐 결과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죠. 네. 그럴 때 뭐 원인 분석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여권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성찰과 반성, 대호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것을 뭐 어느 개인이나 또는 뭐 지도부 일부라든가 그렇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런 가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부산에서 선거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겸허하고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남 영광 얘기 잠깐 해볼게요. 신현영 의원님. 보통 이제 3파전이라 그랬었는데 그 3파전이라고 제가 들은 게 한 뭐 닷새 일주일 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세 당이 비등비등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는? 뭐 지금 그래도 역시 큰형이에요.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긴장하고 있어요? 진보당이 조직적으로 가서 지금 농활하고요. 쓰레기 치우고요. 지역에서의 민심은 그런 것들에 또 요동칠 수 있거든요. 워낙에 지역이 뭐 4만 5천 명 지역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분위기에서 이번에 한번 호남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긴장하고 끝까지 그런 최선을 다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뭐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다 민주당 박빙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도 이 진보당의 그런 승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겁니다. 이야, 그래서 사실 1등은 2등한테 긴장하고 2등은 또 3등한테 긴장하네요. 예, 예상치 못했던 사실 진보당의 그런 지금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온 것만 해도 와 진보당의 잠재력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면서 저희도 호남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고 뭐 예전에 텃밭이라고 그러면서 뭐 홀대한다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있었던 거를 이제는 다시 리셋하고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보이지 않으면 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찾아뵈야죠. 그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저희 비교적 최근에 한번 여기 출연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네는 지역 일꾼론 마치 이제 국민의힘이 저 여기저기 지역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일꾼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정권심판론. 당대표가 와서 당대표의 이 고공전으로 펼치고 자기네는 바닥을 흐른다.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힘을 좀 발휘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나 봐요. 역시 이게 지역 선거기 자치단체장. 때문에 분명히 진보당이 열심히 하고 그만큼 끌어올린 거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송영 변호사님. 투표율과 당락. 이것도 또 예단하긴 힘들어요. 투표율이 뭐 높으면 누가 유리하고 이게 정해진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당이 다 투표율이 높길 바라야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극장에 관객이 안 들어오는데 사실 1000만 관객으로 1등 해야지 뭐 100만 들어오고 박스오피스 1등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높길 바라야 되는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그 보수 유권자 일부에서는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본 투표율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높느냐가 또 선거와 상관관계는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교육감 여기도 이제 투표율 되게 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무역론도 나오잖아요. 그 무역론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 지금 투표율 매우 낮잖아요. 네. 8%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 후보가 특히 그 보수 쪽의 후보가 지금 진보 쪽의 후보를 네거티브로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니 교육계에서 교육감 선거인데 저렇게 정치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뭔가 부담감, 저항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좀 그런 팽배한 것 것들이 같아요. 네.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송영 변호사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변인이어서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총론적으로 보면 이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미 많이 정치화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각 진영이 많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공식화해서 뭔가 러닝메이트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당 공천을 부활한다든가 이런 걸 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9818님이 알찬 토론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종철의 뉴스레터 K 덕분에 시사상식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저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뉴스레터 K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네요. 유유. 뉴스레터 K 파이팅이라는 격려 말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을 마친 현애가 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갑니다. 도착해 현관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뿐. 작년 말 간염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간 엄마. 심한 장기 손상과 의식불명이 찾아왔고 결국 2번의 심정지 후 현애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엄마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현애였기에 그 빈자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애는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엄마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다가 잠이 든 현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애를 위해 위로와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제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저녁까지 경남권 해안으로만 5mm 정도 약간의 비가 더 뿌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약하게 받아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 산지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동풍 영향 때문이고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꽤 있겠습니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7.6도로 평년보다 무려 7.1도가 높았습니다. 이례적인 기온입니다. 낮 기온 21.9도로 평년보다 1.5도가 높은 적당한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을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등 9도에서 20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 서울 대전 24, 강릉 동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21도, 전주 26도 등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러시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였을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 자주 연락하며 조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시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말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간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았을 때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제법 많이 쓰이는 축약어가 있습니다. 바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의 준말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얼죽신 현상과 그 이면을 자세히 취재해서 보도한 김가람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이게 2번에 걸쳐서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잠시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얼죽신 이란 단어 어떻게 나온 단어입니까? 근데 이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에 빗대서 얼죽아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인데요.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단어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죽아를 패러디해서 얼죽신인데 얼죽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얼죽신은 신축이네요. 네. 그죠? 젊은 분들이 이런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예. 자, 낡은 것보다 이제 새 것 좋아하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특히 요즘 얼죽신이란 단어가 화제가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얼죽신 이전에는 이른바 몸테크가 유행했습니다. 이 몸테크가 뭐냐면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버티다가 끝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이제 재테크 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재값들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몸테크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MZ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집을 구매할 때 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만족도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 같은 경우 당장 뭐 주차도 크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되게 많이 부족하죠. 집 자체도 낡았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예.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MZ세대들이 이 신축인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요즘 얼죽신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기성세대들은 그냥 그래 한 10년 이상 그래 참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새 집 쓰면 좋지 이건데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재건축은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가 살 집이 만족스럽고 편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이 가격도 사실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신축이 구축보다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2022년 6월 가격을 이제 100으로 두고 얼마나 이제 오르고 내리는지를 매주마다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95.77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한 2.4%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반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102.29로 2021년 6월 이미 넘어섰고요. 인상률도 올 들어서 한 6% 정도. 그래서 구축보다 한 2배 넘게 빠르게 이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주거 환경도 좋고 가격도 더 빠르게 오르고 그게 이제 신축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을 보면 미분양도 많고 흔히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 그래가지고 뭐 중공업 미분양 물량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실태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오르면 지방도 오르고 이런 건 아니고 서울 수도권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네네. 그래서 똘똘한 채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집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결국 하나의 집을 고른다면 이제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서울 아파트에 사야 되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지금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정 구매를 오는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 몸값이 어쨌든 그 양극화 속에서 더 오를 거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얼죽신은 사실상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얼죽신 얼어 죽어도 서울. 야, 신축 서울. 자, 이게 약간 양극화를 여기서 또 이제 보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서울 신축 아파트 수요 늘고 있지만 이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값이 오른다는 게. 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또 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입주권은 이 재개발한 아파트에서 이 재개발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이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최근 입주권 거래 같은 경우는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곳이 네. 이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이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게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거든요. 이 세대 수만 해도 한 1만 2천 세대. 그리고 국내 최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입주권이 올해 1월만 해도 한 19억 원대 거래가 됐었는데 지난 7월에는 24억 원에 거래된 매물이 있을 정도로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매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가격은 뛰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경우는 이제 파는 사람이 좀 약간 우위에 네. 그 살 사람은 마구 파는 사람은 딱 물건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한테 부담시키는 이런 거래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팔았을 때.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된 뒤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굉장히 무겁게 물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양도세율이 한 77%. 예. 그리고 1년이 지나도 66%를 적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지난 분양권에 웃돈 5억 원을 붙여서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으로만 3억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웃돈을 5억 원 받아서 팔았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1억 7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최근에 이 손피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손피가 뭐냐면 매도인이 원하는 프리미엄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준다. 손에 프리미엄을 쥘 수 있게. 손에 프리미엄인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손피라 그러는군요. 그렇죠. 또. 그 손피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아야겠다. 그만큼 그 물건이 이제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는 누군가 내긴 내야 되는데 누가 낼 것이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대신 내라. 자, 매도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낸다. 뭐 어떻게 보면 정가기도 한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양도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웃돈은 물론이고 이 사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 수익에도 또 양도세가 부과. 2차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2차 양도세 또 내주면 2차 양도세에 대한 또 추가 양도세가 발생하겠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식인데 이 손피 거래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들은 2차까지만 그 매수자가 내주면 된다. 이렇게 막말로 3차까지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근데 3차, 2차까지가 그냥 뭐 적정한 현실적으로 내주는 게 적정한 거래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 같은 이제 양도세를 전가하는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기재부가 그 사실상 2차 양도세까지만 내면 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2차까지만 내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논란인 게 최근 국세청에서는 또 한 3차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의 또 뭐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부처나 기관마다 또 좀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된 게 아니라서 불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지는 않은 그건데 여튼 핵심은 매수자가 우인 시장에서 매수자가 본래는 내야 할 양도세 부담 이제 줄이겠다 이런 건데 뭐 다른 문제는 또 없어요.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한 14억 9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 매물을 지금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들을 보면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해서 한 20억 안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세금 포함? 세금 양도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분양가의 프리미엄만 해서 20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양도세까지 그래서 내게 되면 몇 억 더 들어가겠네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 25억 정도를 부담해야 5억이 더 들어가네요. 그런 매물들인데 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거래한 금액들을 신고하는 그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한 14억 원대 수준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도세는 차치하고 프리미엄도 사실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속칭 이제 다운 거래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다운 거래 자체가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제 거래 가격을 자체를 줄여서 신고하게 되면 양도세가 이제 발생하는 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팔 때를 생각해 보면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그만큼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더 크게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파는 사람이 지금 우선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맞춰준다 이거죠. 그렇죠. 다운 거래 같은 것도 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가람 기자 얘기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또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로또 청약입니다. 아무래도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이슈가 되는 로또 청약들은 주로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남 3구하고 현재 용산구 요 네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분양가를 이제 산정할 때 땅값에다가 건축비 정도만 반영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뭐 그렇게 적용하는 제도인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눌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강남권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이 뭐 수억에서 많긴 수십억에 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열 논란도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또 청약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미계약 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자 추첨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른바 그 옛날에 정말 있었던 그 떴다방. 떴다방이 또 떴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원펜타스라 그래서 이 여름에 이제 청약했던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당첨되면 한 못해도 20억은 번다. 뭐 이런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첨을 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위장 전입까지 해서 막 부양가 조수를 늘려서 청약 점수를 부풀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던 아파트여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당첨됐던 사람들 중에 50명이 무려 50명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계약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로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오는 뒤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현장을 여기 아파트 분양 홍보 대행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뭐 떴다방이 있을 거라는 제보를 듣고 간 건 아니고 예비 당첨자들 한번 얘기나 들어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 어떤 한 여성분이 저한테 이제 딱 다가오시더니 예비 당첨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은 네, 뭐 맞습니다 했더니 분양권을 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떴다방이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기 계속 이어갔죠. 왜 이러지 그러셨어요? KBS 기자 지금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그랬더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가 없고 특히나 실제로 3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여성이 근데 이제 그 분양권을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뭐 명함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에 한번 연락해봐라. 그럼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봤더니 안내해준 수법이 바로 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위장전입. 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를 그러니까 팔려면 사실 뭐 실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입 신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한 3년 동안 전입신고하지 않고 좀 참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또 당첨된 아파트의 뭐 인터넷이나 뭐 전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 명의로 일단 가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뭐 관리비 같은 것도 제 통장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 통장 하나 주고. 그러면 근거를 남겨놔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실제로 거주한 것처럼 꾸며놓고 저는 한 3년만 버티면 이걸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위장 전입하면 원래 팔 수 없는 아파트 팔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웃돈을 한 4억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가 한 시세 차익이 20억 정도 난다고 해서 굉장히 과열됐던 아파트인데 4억 원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각종 뭐 취득세니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사는 사람이 내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고 뭐 흔적도 없이 현금을 4억 원을 건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꼬드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과정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저 모두에 얘기했던 얘기 한 번 더
얼죽신. 예.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 아파트. 그냥 신축 아파트 아니라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 아파트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별별 수법까지 이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아파트에도 또 지금 취재하신 거 말고 다른 아파트에도 또 떴다방 떴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지난 8월에 분양을 진행한 서울 방배동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만큼 뭐 수십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이제 홍보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보다 좀 공개적으로 떴다방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델하우스를 나서자마자 한 두 분이 이 말을 걸어와가지고 또? 네. 예, 예. 근데 여기는 뭐 실거주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년 동안은 팔 수가 없는 전매 제한? 예, 전매 제한이 3년 있는 아파트인데 예.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살 사람하고 가짜로 전세 계약을 맺고 예.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명의를 바꿔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팔 수 있다고 이 호객 행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야, 지금 저는 김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약간 놀랐는데 야, 아직도 이런 게 공공연하게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걸 접근할 수 있을 정도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김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떴다방이 각종 불법 행위 안내하면서 거래를 이제 알선하고 있는 건데 네. 보시기에 떴다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다 하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 떴다방은 사실 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 실소유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물량을 네. 중간에 가로쳐서 이거 이제 웃돈을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청약이 됐든 어쨌든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제값을 주고 사야 될 아파트를 더 이제 웃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투기꾼들이 막 거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김 기자한테도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막 버젓이 얘기하고 다른 현장에 가서 떴다방이 또 버젓이 얘기하고 막 했는데 네. 이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속이 생각보다 잘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취재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그 인천 송도에서도 떴다방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는 더 좀 웃긴 게 그 떴다방 바로 옆에 이 불법 거래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수막 바로 옆에 천막을 쳐놓고 이런 불법 전매를 계속 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떴다방이 좀 활개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 진행하면서 국토부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국토부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원펜타스 얘기할 때 뭐 부모님 위장 전입이니 많이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 청약에 대한 것들을 지금 들여다 보이는 단계고 떴다방에 대해서는 아직 뭐 들어본 것도 좀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그 뭐 여력이 안 되는지 어쨌든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좀 들여다보겠다. 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체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김가람 기자 취재 마치면서 아, 이런 생각 들었다. 어떤 생각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뭐 양도세 전가나 뭐 다운거래, 네. 뭐 로또 청약, 떴다방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 원인은 결국 서울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고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를 것 같은 서울로 다 지금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양도소득세 다시 내주거나 아니면 떴다방을 통해 구입하거나 예. 어쨌든 비싸게 사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불법 거래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서울 아파트는 공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지을 땅도 없고 재건축도 용이하지 않고 그렇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요를 좀 차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서울과 지방의 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뭐 직장이랄까 인력이랄까 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돼야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네. 김가람 기자가 취재 보도한 더보다 떴다방이 떴다와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 편은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오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들 보면요. 북한군이 오늘 낮 12시쯤에 경의선하고 그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폭파 행위를 했습니다. 폭파 지역은 군사분계선 북쪽 일부 구간인데요. 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북한은 폭파 행위를 한 직후에 중장비를 투입을 해서 추가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북한이 이 도로를 파괴하려던 동향, 이거는 우리 군도 포착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이미 식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하는 거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실제로 북한이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어마어마한 양의 폭약을 넣어서 폭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중간중간에 그 폭약으로 깨고 그리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그 파편을 걷어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폭발 규모가 작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군은 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실시를 했고요. 북한군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까지 폭발을 하면서 결국은 남북의 육로가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된 셈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장관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그때 경의선과 동해선 그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데 합의를 했었고요. 2002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 반응 보면요. 착공식 장면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바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자.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24년 전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3년에 완공이 됐고요. 2007년에는 문산과 개성 구간까지 그 화물 열차가 실제로 주 1회씩 운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개통이 되진 않았고 연결이 안 된 구간도 있었는데 그때 또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가 피격이 되면서 추가 건설 작업은 좀 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8년 정상회담에서 다시 건설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잘 건설이 되나 싶었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로 또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평화의 상징이었던 걸 파괴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 남북교류 상징론을 파괴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남북 단절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이 이미 이렇게 그 남북교류의 상징적인 시설을 폭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육로를 단절하는 작업 계속해왔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이렇게 규정을 한 이후에 지난해 11월에는 경의선 도로 주변에 지뢰를 설치했고요. 12월에는 동해선에 지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동해선 도로 펜스까지 철거를 했고 4월에는 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하는 작업을 계속 순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파로 인해서 이제 남은 건 사실상 판문점, 그 공동경비구역 JSA 통로하고 화살머리 고지 여기 정도인데요. 화살머리 고지는 차량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JSA 통로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JSA 통로만 남았다.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 냈죠? 네. 남북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거고 매우 비정상적인 조치다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철도하고 도로 건설하는 데 든 비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설명을 보면요. 북한 요청에 의해서 총 1억 3,290만 불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를 통해서 건설된 거고 또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 1,8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애써 지은 건데 이걸 너희가 폭파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환 의무도 그대로 너희한테 남아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 빌려준 돈이긴 하지만 사실 북한은 이 돈을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데 이제는 폭파까지 해버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를 해서 과연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네, 북한군 총참모부가 낸 보도문 보면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화한다는 건 기존에 연결돼 있던 시설물들 이거는 싹 다 철거를 하고 일종의 방어 장벽 같은 걸 쌓을 작업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벽 뒤로 군이 주둔을 하면서 이후에 교전 상황 같은 게 벌어지면 일종의 요새 장벽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벽 같은 거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이 폭파 장면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또 선전 목적으로 활용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도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때도 주민 선전도구로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남 적개심을 그 주민들한테 고취시키는 데 활용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오늘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체를 소집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북한이 계속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 주장이 나온 직후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한 처음 공개 행보가 이 협의체 소집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김 위원장이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직접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주목해봐야 할 점은요. 김 위원장이 그런 구체적인 입장 같은 건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형식의 회의체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확정까지 염두에 두진 않았을 거다. 일종의 보여주기식일 거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축구 얘기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8시 중동의 강호인 이라크와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네, 오늘 경기는 월드컵 3차 예선의 4번째 경기인데요. 한국은 승점 7점입니다. 현재. 그리고 골득실에서 이라크에 앞서서 조 1위에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조 1, 2위의 맞대결인 만큼 이 본선 진출 영향에 크게 미치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 2위 안에 들면 본선행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라크를 꺾으면 순조로워집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 굉장히 자신감을 강조를 했는데요. 3차 예선 첫 경기 때 약체였던 팔레스타인하고 무승부가 되면서 사실 좀 출발이 불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만 요르단 경기에서 잇따라 승리를 하면서 좀 자신감이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홍 감독도 요르단전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 9월보다는 여러모로 좋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저녁 8시부터 하는데 KBS ETV에서 7시 반부터 방송을 하니까 꼭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라크는 공격도 좋지만 특히 수비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 전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라크의 과거 경기를 보면요. 3차 예선 3경기에서 단 2골을 넣었는데도 2승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진이 버티면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지금 이라크 축구는 실점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을 갖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이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선제골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득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상대 위험 지역에 가서 어떻게 득점할지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라크에는 공격수 중에 아시아 톱 레벨인 아이만 후세인 선수가 있거든요. 네. 189cm의 장신입니다. 그래서 홍 감독도 후세인 선수가 있다는 게 위협적인 건 사실이다. 1차적으로는 후세인한테 가는 공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고 만약에 공이 가면 어떤 식으로 커버할지도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의 경우에는 공격의 중심인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모두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요르단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아마 이강인 선수한테 밀착 마크가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른쪽엔 이강인 선수 있고 왼쪽 날개는 누가 있어요? 네, 지금 황희찬하고 엄지성이 부상으로 중도 하차를 한 상황이라서 이승우, 문선민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5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출전 기회를 얻어서 골을 넣게 되면 A매치 첫 데뷔골을 넣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배준호 선수도 있는데요. 네. 배준호와 이승우가 아마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홍 감독은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놨습니다. 아직은 성장하는 선수지만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러면서 기대를 드러냈고요. 특히 오늘 경기는 홍명보 감독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선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 지금 감독 교체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승점도 승점이지만 반드시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홍 감독이 좀 마음이 급한 면도 있겠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가 많은 건설사 20곳 공개했습니다. 어떤 곳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시공 능력 평가로 봤을 때 그 10위권 내에 있는 건설사 이곳이 뭐 4곳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기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른 건데요. 그 위원회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설치한 기구입니다. 국토부가 1년에 2번 이 하자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자 판정을 받은 곳이 현대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이었는데 그 회사 측 해명을 보면 이게 뭐 여기저기 전국 단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피스텔 한 개 단지에서 판정받은 게 이 118건 중에 117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납품받은 창호에 모헤어, 그러니까 뭐 샤시에 들어가는 털실 길이가 좀 부족했다.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설계나 시공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또 다른 건설사 중에서는 뭐 포스코 ENC,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곳들이 20곳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시간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하자 유형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주요 유형들 보면 주방 후드와 뭐 위생 설비 기능 불량 같은 것들이 가장 많았고요. 네네. 들뜸, 뭐 균열, 결록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주민이 봤을 때 하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정받는 기준은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접수해도 하자로 판정받는 비율은 64%에 불과했습니다. 하자 분쟁은 2022년 이후에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친밀한 관계의 이성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이른바 교제폭력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정작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제폭력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숫자로 본 교제폭력의 현황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살인 사건이 한 300에서 500. 네. 이게 좀 범위가 넓으냐면 사실은 좀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400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돌아가신 분은 뭐 지금 이 관계상은 46명 정도. 예. 8일에 한 분 정도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1년에 그렇다는 거죠? 교제살인도 한 46명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살인 사건은 한 400 왔다 갔다. 예, 300에서 500 사이고요.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에 233건.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8만 건을 추정상 넘기고 작년도 한 7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추정상. 대략적으로 경찰 수사관이 3만 6천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한 사람이 2건 이상 할 수 있는 형태니까 굉장히 사실 많은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교제폭력이라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전엔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으로 통일돼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바꾼 내용입니다. 대체적인 어떤 숫자는 그 정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숫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신고는 한 230건 되고 1년에 그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한 45건이니까 한 8회 거의 뭐 7, 8일에 한 번씩 이제 발생한다. 이게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프로파일러님 어디까지가 교제폭력인지 뭐 좀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교제폭력의 정의, 범위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그것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교제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때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가정,
혼인 관계 실질 혼인 거기까지 포함하는 가정 폭력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벗어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아니면 뭔가 이성 간의 감정에 선이 있는 형태의 어느 정도 선 요것과 또 하나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뭐냐면 그렇다고 추정하거나 망상하는 쪽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쪽 이성은 실제로 사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아닌 겁니다.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그 여기서의 어떤 그 교제라는 거 이렇게 좀 넓혀 있는 거가 되는 거고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압적 통제부터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SNS 카톡에서 계속 카톡을 보내라. 계속 뭐 즉각 대답해라. 이런 형태의 관계성 폭력을 포함하고 당연하게도 경제적 착취나 물리적 폭력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범위가 넓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직접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카톡 같은 걸로도 우리가 사실 무슨 직장에서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거를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라 뭐 이런 것도 폭력이 되고 관계성 그리고 강압적 통제 그리고 자꾸 또 돈을 어떻게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경제적 착취 갈취 이런 일종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 벌어와서 그만 쓰는 이런 경제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꼭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한쪽만 혼자서 거의 망상에 가깝게 사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 경우는 이제 과거에 잠깐 이제 만났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표준어는 우리가 썸 탄다는 표현입니다. 썸 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형태를 교제 폭력이라고 합니다. 잠깐 한두 번 썸 탄 거는 그건 제외 형태입니다. 그건 제외고. 자, 그렇다면 이번엔 그 교제 폭력 피해 유형 특징 요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례를 몇 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크게 범주를 나누는 건 4가지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 가해자가 증거를 안 남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때리는데 멍이 안 남게 때리거나 CCTV 없는데 때리거나.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거네요. 지능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이 다른 이성 측 부모님이라든가 가족한테 들키지 않고 그래서 일종의 그 어떤 이성을 약간 이상한 사람 만드는 이런 형태가 저 멀쩡한 남자를 갖고 너 왜 자꾸 뭐라 그러니? 그렇죠. 할 때는 그 이성의 가족한테 되게 잘하는 겁니다. 막 상당히 뭐 여기 식사도 대접하고 뭐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둘만 있을 때는 이게 변해갖고 근데 때릴 때 멍이 안 남게 때리는 아니면은 때리더라도 약간 그 공포스러운 공포를 조장한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보복이 두려워갖고 신고 못하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너 이거 신고하면 너희 부모님 내가 다 해코지할 거야. 뭐 김래아 사건이라든가 보통의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가해자로부터 도망가고 싶어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도망 못 가면서 계속 그 언저리를 맴도는 것. 세 번째. 계속 당하는 거네요. 그죠? 당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단계에서 경찰한테 뭔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보고 이거 쌍방이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한데 자기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때리도록 뭔가 이렇게 밀침을 당하는 걸 보여주거나 밀쳐도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대를 막 폭력을 행사하고 나머지 한번 밀침을 당해도 쌍방으로 우린 처리하거든요. 경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 이게 4가지 형태의 범주를 가지고 보통 이런 그 피해 유형이 다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게 남기고 뭐 둘이 있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딴 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4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4번째 사례가 또 이게 경찰이 와서 보니까 아유 쌍방이네 하고 100번 괴롭히다가 한 번을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게 유도해 놓고 쌍방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한국의 이 폭행죄, 방위사불벌죄라든가 이런 쌍방 폭행의 법적인 미비점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교제 폭력이 왜 이렇게 쉽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은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뭐 여자와 부거는 뭐 3일에 어떻게 해라. 그죠? 그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절대로 써서는 안 되지만은 네. 옛날에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그 코미디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나왔던 그래서 엄청나게 변화를 받고 지금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죠.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성에 대한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은 그 정도는 뭐 사귀는 사이에서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이것이 관행적으로 사법적 관행적으로 아니면은 이성 간에도 그 정도의 폭력을 용인했던 문화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불과 10년 전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렇게 뭐 좀 사실 몇 대 맞고 네. 이렇게 몇 대 맞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자도 몇 대 맞았다고 하는데 뭐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또 막 그냥 사과하고 막 무릎 꿇고 그러니까 또 손잡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란 감성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대놓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성 폭력에 대한 감성이 너무 낮았다. 감수성이 낮았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피해자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극복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여성 폭력에 대한 특히 이제 소수자 폭력, 여성 폭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실제로는 굉장히 그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사법적 관행이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은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여성 폭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그 인식. 그렇죠. 그게 지속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된다면 그건 또 약간 다른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신 세계가 복잡해진 이 현대인들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또 그런 있을 부분도 것 같아요.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예. 자, 일단 경찰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은 경찰은 우선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제 취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 그 경찰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이 24% 정도만이 보호 조치를 받는데 그것도 대략 뭐냐 하면은 그 스마트워치 정도 하나 지급하는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가해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지급한들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갑자기 가해자는 보통 기습을 하거든요. 기다리고 있다 기습을 하거든요. 그게 제압을 한단 말이죠. 그 심각한 폭력이. 근데 언제 누르냐 이 말입니다. 누를 겨를도 없이 당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가해자한테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찰청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대략 지금의 경찰의 어떤 보호 조치는 피해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쪽만 어떻게 하려고 하고 가해자는 사실은 조금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가해자에게 워치를 한다는 거는 위치 추적이 된다는 뜻인가요? 위치 추적도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위치 추적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을 관리해야 될 문제도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인력을 경찰 인력에서 별도로 빼낼 수 있느냐. 경찰은 형사팀이나 아니면 지구대에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현장 경찰대 얘기고. 현실적인 어려움. 근데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피해자 단체들의 얘기고 여기서 사실은 그 경찰청장의 고민도 있는 거죠. 법에는 교제폭력이라는 없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을 준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은 법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는 거지만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폭력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만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경찰이 어디까지 나의 그 한정된 인력들을 쓰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교제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인들과는 달리 교제폭력 가해자들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심리적 징후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가해자한테 나타나는 거는 이 그냥 이제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실 관찰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약간 눈빛이 약간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심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걸 이 대상을 죽여야 되겠다거나 하나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끝장을 내겠다. 예.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근데 그거를 그 눈빛을 경찰들은 보면 좀 보이나요? 그 눈빛이 행동에 나타나죠. 그냥 말하자면 약간 짧은 시간 안에 주먹이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약간 힘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은 되게 남자 경찰 앞에선 고분고분하죠. 일종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폭력 행사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라고 하는데 말은 나긋나긋한데 눈빛 자체가 달라가시죠. 그런 경우는 이걸 객관적인 지표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은 지표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 경찰들은 경험상 좀 위험한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테랑 경찰들의 경험상으로는 이거 위험하다는 느낌은 있으나.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실행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럼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피해자분한테 이거 경고는 하지만 사실 피해자분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 어떤 행동 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을 쉼터로 이쪽으로 좀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 가해자를 조금 어떤 이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두 가지가 다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정도가 최선이냐. 그래서 사실은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심리적 징후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거는 조금만 훈련받은 사람도 가해자의 변화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대단히 예의 발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숨기려고 오히려 저 말투도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 더 무섭죠. 피해자. 그러네요. 야, 그 영화의 어떤 그 장면에 왜 이성재 배우 있잖아요. 공공의적에 나오는. 아주 이게 말이 조근조근하게 되게 차분해져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프로파일러는 얘기 들어보니까. 결심 예비 행동, 결심 행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빛도 착 달라지고. 자, 아까 이제 한 넷 중 하나 4분의 1 정도만 그 보호 조치가 된다 그랬는데 그나마 그 4분의 1이라는 거는 좀 이거는 약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거겠죠? 그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게 멍이 있고 막 지금 뭐 심각 폭력을 당한 상태인 겁니다. 막 쫓겨나고 막 그게 도망 다니고. CCTV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상태 말고 실제로는 그거 전 단계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바로 흉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내화라든가 다른 거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흉기를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감당 못하고 가족도 희생당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까 이제 징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눈빛 달라지고 뭐 말이 차분해진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뭐를 내리치는 거?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화를 참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뭐라고 하나 벽을 칩니다. 벽을? 문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하면은 보면 힘이 들어가 있네라고 느끼면 이게 저희 지구대에서 그렇게 한 건 그런 거죠. 잠깐 커피 마시고 갑시다라고 30분 정도 좀 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좀 실질적인 얘기. 교제 폭력 당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했다 싶으면은 무조건 이제 그것을 확실히 이 증거를 남겨라.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뭐 명의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찍거나 이런 부분은. 근데 이걸 대놓고 또 찍는다고 하면 화를 돋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는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죠. 도와줄 수 있는 장소로 피하고 증거를 남기고 그걸 가지고 명확히 사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끄럽고 아니면 뭔가 창피하고 부모님의 명예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건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찾고 넘어가지. 나만 맞고 넘어가지. 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안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그런 건 아닙니다. 사건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 가해자는 그게 마치 잘한 행동처럼 우쭐해합니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문제 제기하고 보호 조치 최대한 하고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아까 전조 증상하고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가장 두려운 건 이제 일반적인 협박 폭력 넘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건데 이러다 이 사람이 나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징후. 그것도 역시 눈빛입니까?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해져요? 차분해지는데 이게
뭐라고 하나 앙다문다는 느낌의 말이죠. 그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앙다문다고 하는 망을 그렇죠. 앙다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까지 되면은 피해자도 느낍니다. 아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라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사실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편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공적 권력, 공적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변호사, 경찰 이렇게. 그래서 그 힘이 날 지켜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이런 사람과 같이 너를 대항할 거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차이가 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교제폭력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 발의하는데 그게 잘 채택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애매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교제폭력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 때문에 법제가 어렵다. 그런데 해야 된다. 네. 그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네. 자 오늘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906님이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뉴스레터 K라고 대답했습니다. 항상 하루의 주요 뉴스 마무리는 뉴스레터 K를 들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린 오늘 끝곡으로 최연의 가을비 우산 속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